챕터 5. 키라는 수호자들이 앉는 곳 뒤에 바닥에 놓인 커다란 상자를 문득 발견했다. 점심 식사 전에는 없던 상자였다. 키라와 반다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수호자 한 명이 수호장의 고갯짓에 따라 상자를 탁자 위에 올리고 뚜껑을 열었다. 변호인 자미슨이 상자 안에서 어떤 물체를 꺼내서 펼쳤다. 키라는 그게 무언지 한눈에 파악하고는 기쁜 나머지 커다랗게 탄성을 내질렀다. 가수 의상! 의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반다라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구경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의상이 탁자 위에 활짝 펼쳐졌다. 일반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파멸의 노래를 통해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들으려고 강당에 모일 때만 비로소 볼 수 있는 의상이다. 대부분은 멀찍이 떨어져서 볼 뿐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기 위해 서로 밀치며 고개를 내밀기 일쑤였다. 하지만 키라는 엄마가 매년 조심스럽게 수선하는 걸 지켜보았기 때문에 의상을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수선하는 동안 언제나 그 옆에는 수호자 한 명이 정중하게 서 있었다. 만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키라는 그저 지켜보면서 엄마가 정교하게 자수를 놓는 기술과 적절한 색을 선택하는 능력에 감탄하곤 했다. 저기 오른쪽 어깨 부위, 바로 작년에 실이 일부분 풀어지고 헤쳐져 엄마가 끊어진 실을 조심스럽게 풀어낸 부분이었다. 엄마는 연한 분홍색과 약간 진한 장미색 그리고 진홍색을 선택했는데 모두가 예전에 수놓여 있던 것보다 약간 진한 편이었다. 그런 다음 엄마는 색실을 해당 부위에 한 틈씩 박아 넣어 정교한 그림의 가장자리와 문제없이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기억을 더듬는 키라를 지켜보던 자미슨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내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었지? 키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커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네 엄마는 뛰어난 기술자였지. 그분이 만든 염료는 변하지 않았어. 아직까지 색이 바래지 않았다. 엄마는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셨어요. 우리는 네 실력이 엄마보다 더 뛰어나다고 들었다. 그 말을 전에 들었구나. 하지만 키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네게 수놓는 방법뿐만 아니라 염색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니? 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미슨이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물론 엄마는 염색법을 가르쳐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처 그럴 시간이 오기도 전에 병에 걸리고 말았다. 키라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엄마는 저를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중이셨어요. 엄마는 에너벨이라는 여인에게 배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에너벨러가 되셨지. 자미슨의 말에 키라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직도 살아 계시나요? 그리고 내 음졸이신가요? 아주 연료하시지.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어. 하지만 아직도 솜씨는 녹슬지 않으셨다. 아직도 염색을? 하지만 키라는 침묵을 유지했다. 주머니에 있는 천 조각이 손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반다라가 일어나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는 본 심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변호인은 지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수호장이 일어섰다. 그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웅성대던 다른 수호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수호장은 반다라에게 말했다. 불친절한 어투는 아니었다. 당신은 가도 좋소. 심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 반다라는 제자리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호장을 도전적인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수호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비원 2명이 반다라를 문까지 인도하기 위해 다가왔다. 저에게는 결론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다라가 소리쳤다. 얼굴은 분노로 잔뜩 일그러졌다. 경비원이 두 팔을 잡자 억지로 떨치면서 수호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수호장이 차분히 대답했다. 사실 그대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하지만 오해가 없도록 그대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주겠어. 고아소녀 키라는 이 마을에 계속 남을 것이오. 앞으로 새 역할을 받을 것이오. 수호장이 여전히 탁자 위에 펼쳐져 있는 가수 의상을 가리키더니 키라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키라, 그대는 어머니가 하던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아니, 그대 실력이 훨씬 뛰어나니 어머니가 한 것 이상의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우선 그대는 어머니가 항상 해왔던 수선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 고대의 의상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진짜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그건 의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수호장이 의상 양쪽 어깨 위에 아무 장식도 없는 넓은 부위를 가리켰다. 그리고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운 채 지금 키라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듯 키라를 바라보았다. 키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머리를 살짝 숙여 수호장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당신은 수호장은 경비원의 사이에서 벌레 씹은 표정으로 서 있는 반다라를 다시 바라보며 점잖게 말했다. 당신은 패한 게 아니오. 당신은 이 소녀의 땅을 요구했으니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 땅을 사용하도록 하시오. 우리를 지으시오. 아이들을 우리에 넣어둔다는 건 좋은 생각 같소. 말썽을 자주 일으키니 안에 넣어두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오. 이제 가시오. 수호장이 명령하자 반다라가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더니 경비원이 잡은 손을 뿌리친 다음 몸을 앞으로 숙이고는 잔인한 말투로 키라에게 속삭였다.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면 저들이 너를 죽이겠지. 반다라가 냉혹한 미소를 머금으며 자미슨에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제 이 아이를 당신 처분에 맡기겠어요. 반다라는 통로를 뚜벅뚜벅 걸어서 넓은 문으로 나갔다. 수호장을 비롯한 수호자들은 반다라의 분노를 무시했다. 파리채로 때려잡은 귀찮은 벌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가수 의상을 다시 접었다. 자미슨이 키라에게 말했다. 가서 필요한 물건을 꾸려오렴. 가져오고 싶으면 무엇이든 좋아. 종이 4번 울리면 이곳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숙소로 안내해 줄 테니까. 앞으로 네가 살 곳 말이다. 키라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지시는 없었다. 수호자들은 각자 서류를 정리하고 책자를 포함한 개인 물품을 꾸리는데 열중할 뿐이었다. 키라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마침내 키라는 일어나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쩔뚝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갔다. 수호자 건물에서 나와 햇살이 밝은 중앙 광장에 혼잡한 일상으로 나서자 기분이 묘했다. 아직은 사람들이 한창 활동하는 오후 시간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이렇게 커다란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다가왔다. 여름 시장 날은 뜨거웠다. 협의의 건물 계단 근처에는 푸죽간 뒤에서 돼지 잡는 걸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쓸만한 부위를 팔고 나면 찌꺼기를 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나 개나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밀치며 달려들 게 분명했다. 겁에 질린 돼지들 밑으로 두껍게 쌓인 배설물, 그리고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린 돼지들이 끝없이 질러대는 비명 때문에 키라는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일었다. 그래서 구경하는 무리 바깥으로 급히 나와 직물 작업실에 향해 갔다. 나왔구나. 어떻게 됐어? 들판 가야 돼? 야수들한테, 응? 매시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키라는 빙그레 웃었다. 키라도 호기심이 많은지라 역시 호기심 많은 맷이 좋았다. 게다가 맷의 거친 행동 이면에는 다정한 마음이 있었다. 키라는 맷이 향한 항상 그 애의 뒤만 쫄쫄 쫓아다니는 조그만 애완견을 얻게 된 일을 떠올렸다. 원래 그 개는 온갖 천대를 받으며 먹이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떠돌아다녔다. 그런데 비가 오던 어느 날 오후에 사람들이 그 개를 잡아서 지나가는 당나귀 바퀴 밑에 내 던져버렸다. 개는 심한 상처를 입고서 진흙탕에 쓰러져 피를 흘렸다. 아무런 관심도 못 받은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맷이 그 개를 근처의 조그만 관목숲에 숨겨놓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 키라는 개가 누워서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맷이 개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관목숲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직물 작업실에서 매일 지켜보았다. 마침내 개는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비록 꼬리가 키라의 한쪽 다리처럼 비틀려 쓸모없게 되었지만 항상 기운차게 맷의 곁을 맴돌았다. 맷은 그 개를 막대기라고 불렀다. 다친 꼬리를 고정하기 위해 부목으로 사용한 조그만 나뭇가지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키라는 몸을 숙여서 못생긴 잡종개의 뒷귀를 긁어주며 맷에게 말했다. 난 풀려났어. 맷이 두 눈을 크게 뜨더니 별시실 웃으며 안심했다는 듯 말했다. 그럼 나랑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 들을 수 있겠네. 아, 그런데 반달아 왔어. 이러면서 나오더라. 맷은
협의의 건물 계단으로 재빨리 뛰어올라 험상궂은 표정으로 쿵쿵거리며 내려오는 흉내를 냈다. 키라는 그걸 보고 빙그레 웃었다. 반다라는 누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분명해. 매신 명랑에 덧붙였다. 키라가 설명했다. 소자 협의회에서 그 여자에게 내 땅을 줬어. 다른 아줌마들과 함께 우리를 지어서 아이들을 넣어두도록 말이야. 아줌마들이 바라던 대로 너희 설마 내가 살 움막을 벌써 짓기 시작한 건 아니지? 키라는 메시 했던 제안을 떠올리고 재빨리 물었다. 그러자 메시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금방 그러려고 했는데 하지만 만약 야수에게 누나 보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잖아. 맷은 말을 멈추더니 더러운 맨발로 막대기의 등을 문지르며 물었다. 그럼 누나는 앞으로 어디서 하는 거야? 어? 키라는 팔을 물고 있는 무게를 내려치고는 약간 부풀어 오른 살을 문지르며 대답했다. 나도 몰라. 종이 4번 울리면 건물로 돌아오라고 했어. 지금 이삿짐을 꾸리러 가는 중이야. 키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물론 짐은 많지 않아. 거의 다 불에 탔거든. 매시 싱글거리며 기쁜 어투로 말했다. 내가 누나 물건 몇 가지 보관해뒀어. 불이 붙기 직전에 몰래 움막 들어가서 훔쳐낸 거야. 내가 말했잖아.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돼지 도살장 아랫길에서 맷의 친구들이 빨리 오라고 소리 질렀다. 이제 나랑 막댕이는 가야 해. 종이 4번 울리면 계단으로 누나 물건 가져올게. 알았지? 응? 고마워, 맨. 그럼 계단에서 만나자. 딱지가 더덕더덕 앉은 가느다란 다리로 먼지를 휘날리면서 친구들에게 뛰어가는 맷을 바라보며 키라는 웃음 지었다. 그 뒤에서는 막대기가 부러진 꼬리를 꼬부정하게 흔들면서 열심히 쫓아갔다. 키라는 계속 인파를 헤치며 걸었다. 음식 가게에서 주인과 시끄럽게 싸우며 흥정하는 아낙네들 곁도 지나갔다. 개 2마리가 길에서 마주보며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렸다. 그 사이에는 버려진 음식 부스러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곱슬머리 아이가 개 2마리를 조심스레 살피다가 재빨리 그 사이로 달려갔다. 아이는 음식 부스러기를 낚아채 자기 입에 집어넣었다. 아이 엄마는 바로 옆에 있는 상점에서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이가 개 옆에 있는 걸 보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옆으로 끌려온 아이의 머리통을 힘껏 내려쳤다. 아이는 길에서 주운 무언지 모를 음식을 열심히 씹으면서 능글맞게 웃었다. 직물 작업장은 이 시끄러운 곳보다 훨씬 먼 장소에 있었다. 다행히도 커다란 나무들이 에워싸서 그늘을 드리운 것이었다. 비록 모기가 많긴 했지만 훨씬 조용하고 시원했다. 배틀에 앉아있던 아줌마들이 키라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줄 1,000조각이 아주 많아. 한 아줌마가 소리치며 고갯짓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두 손은 계속 작업에 열중했다. 실내 청소는 평소 키라가 하던 일이었다. 아직 배틀에 앉을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라는 배틀 작업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사람들이 시켜만 준다면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키라는 병든 엄마를 간호하고 들판에서 엄마의 죽음을 지켜보느라 여러 날 동안 직물 작업장에 오지 못했다. 그동안 아주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 다른 역할을 맡았으니 예전 일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줌마들이 다정하게 말했기 때문에 키라는 작업장 곳곳에서 철거덩거리며 한창 돌아가는 중인 나무 배틀 사이를 오가며 바닥에서 1,000조각을 주었다. 그러다가 쉬고 있는 배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앞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 차례대로 세어보니 끝에서 4번째였다. 카밀라 아줌마가 일하던 자리였다. 키라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배틀을 손보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출 때까지 주인 없는 배틀 옆에서 기다리다가 물었다. 카밀라 아줌마는 어디 가셨어요? 물론 때로 여자들도 결혼하거나 애를 낳기 위해 혹은 다른 임시직에 배정받아서 작업장을 잠시 비울 때가 있었다. 개울에 빠졌어. 바보처럼 실수한 거지. 빨래하다가 넘어졌대. 바위에 이끼가 껴있어서. 질문을 받은 기술자가 키라를 흘낏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도 두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으며 두 발은 다시 발판을 밟기 시작했다. 네, 거긴 미끄럽죠. 키라도 알고 있었다. 키라 자신도 개울에서 빨래하다가 가끔씩 미끄러진 적이 있었다. 기술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팔이 정말 심하게 부러졌어. 고칠 수 없대. 똑바로 펴지 못한다고. 이젠 배를 짤 수가 없어. 그러자 남편이 팔을 똑바로 펴주려고 한참 애썼지. 아이도 보고 집안일도 하려면 여자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여자는 아마 들판으로 쫓겨날걸. 키라는 카밀라 아줌마의 남편이 부러진 팔을 고치려고 팔을 잡아당길 때 아줌마가 겪었을 끔찍한 통증을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카밀라는 나이가 5이야. 그런데 이제는 아이도 돌볼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내버려질 수밖에. 배틀 하나 갖고 싶어? 기술자가 키라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입속에는 이가 거의 없었다. 키라는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배틀 사이로 난 통로를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다. 카밀라의 배틀을 갖고 싶어? 저기서 일할 기술자가 필요할 거야. 너 이제 너도 배를 짜게 되겠지. 기술자가 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키라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는 배틀을 갖고 싶었다. 배틀을 짜는 아줌마들은 항상 키라에게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 배틀은 자신의 미래가 아닌 것 같았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배틀이 움직였다. 작업장 그늘에서 키라는 하늘에 걸린 태양의 위치가 훨씬 낮아진 걸 알아챘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종이 4번 울릴 터였다. 키라는 작업장 아줌마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엄마와 살던 정겨운 움막이 있던 곳을 향해 하나밖에 없는 집이 있던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